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월요일마다 한 주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내지는 세계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무엇이, 우리가 혹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이 코너를 만들었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패권이 사라진다. 지금까지의 패권은 미국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스스로 패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은 스스로 고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뉴스나 아니면 어떤 소식을 통해서 미국의 상황을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SNS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사람보다 뛰어난 AI,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국 사회가 진정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패권의 지위를 내려놓고 고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단초들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핵무기를 미국의 설득에 의해서 포기한 나라입니다. 그때 약속했던 미국의 약속은 유사시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완벽하게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하고 나서 미국과 서방은 처음에는 지원을 꺼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죠. 몇몇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좀 보태주기도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힘은 미국이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지금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슬라브계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고요. 같은 왕조에 대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나 아니면 러시아하고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크라이나에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쟁이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고, 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향해서도 폭격을 시도하고 있고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야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장 처참한 상황은 여자와 아이들이 죽는 것들입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느끼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은 어느 사이에 우크라이나에 없던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어쩌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지 않음으로써 얻게 될 하나의 중요한 인자로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가 발흥하기를 원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어느 순간부터 패권의 힘을 슬슬 잃기 시작했고요. 스스로 지구 전체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아주 자조적인 무력감 같은 것들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패권을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도 역시 싫었겠죠. 지구상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제2의 패권 주자는 러시아나 중국 뭐 이런 나라밖에 없죠. 중국은 이미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성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인 미국의 적대국이지만 러시아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고 나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없던 민족주의를 발흥을 시켜서 우크라이나를 끊임없이 러시아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만드는, 그래서 러시아에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거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걸로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향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를 괴롭히는 대단히 위험하고 골치 아픈 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패권을 이제 잃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대장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패권은 거의 대부분 석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패권이었어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확산이 되고 또 전력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면서 전 세계는 원하지 않든 간에 기존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 기반의 세상에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의 패러다임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일종의 숙명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석유 패권이 사라진 다음에 그 석유 패권을 대체할 무언가는 과연 신재생 에너지일까?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패권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소에 대한 파격적인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석유 패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권이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 패권을 기반으로 한 국가 패권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소 에너지가 상용화되는 데는 앞으로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원자력 발전은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를 뭐 300기를 건설한다. 유럽에서도 대략 뭐 계획으로만 보면 한 60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역시 뭐 실제로 실현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9월달 기사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왜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18일 날 2035년을 겨냥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국민 토론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1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라고 원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 비율은 20% 초반입니다. 대략 한 22%에서 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 연말이 돼야 이제 집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24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로 설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5배를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100기가와트를 확대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제시를 하고 한 나라의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석유 패권이 사라진 지구에서 과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패권이 사라진 다음에 무주공산에서 각자 무엇을 가지고 당당한 자세를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100기가와트 확보해서 일단은 석유 패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한 장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발언의 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모든 움직이는 것은 전기 수소화하고 지금의 약 2배 이상의 속도로 줄여나가야 된다. 대략 2035년, 2030년 더 늦지 않게 사실상 내연차를 중단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40년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은 국내의 여러 가지 전력 수급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국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에서 2040년이 직접적으로 거론이 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장기 거시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길어봤자 203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40년이 거론됐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이제 나름대로의 소회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패권이 사라졌어. 사라지고 나면 이 지구의 질서는 누가 정리를 하고 각국 간의 분쟁들은 어떻게 조정이 되고 또 어떻게 또 통합이 될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참 고달프게도 전 세계가 풍요롭고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일 때 이렇게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안정한 시기에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살짝 지금 발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고, 다행히 우리는 전 세계에 비해서 다양한 우위가 있는 품목들도 대단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역량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진국을 향해서 안착할 수 있는 길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현대 생활에 가장 중요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일단 정부는 석유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를 완전히 폐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신재생 에너지는 메인 에너지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이번 특히 이제 김성환 장관의 발언은 태양광과 풍력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에너지 정책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완전하게 후순위로 밀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제 채널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뭐를 만들었을 때 나한테 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 보상으로서 이익을 얻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또 너무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독이 될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과감하게 어마어마한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 로드맵이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추후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략 20년 이상 쌓여진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의 그 지나간 날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그리고 또 새롭게 변경해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쨌거나 방향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소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일단은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하나 이제 꺼림칙한 건 패권이 없는 지구에서 국토도 작고 인구도 작고 경제 규모도 작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야말로 이제 정글이 되는 이 지구의 생태계에서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우리 이익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야말로 당당한 국가로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진지한 나름대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뒷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날씨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고요. 최근에 K-pop 디몬 헌터스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급격하게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좀 더 비약을 하다 그러면 한국인을 아시아 인종에서 배제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구권의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편견, 인종적인 어떤 하대, 뭐 이런 것들로부터 한국인만이 그 굴레를 넘어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잘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켜보셔야 되고, 딱 하나만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 와중에 현대차가 호세 뮤노스인가요? 현대자동차 사장이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 77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금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미국에 투자되어 있는 모든 한국의 투자를 다 철수하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죠. 그런데 또 정부도 대략 이런 기조에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모두 다 발을 뺀다라고 하는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다르게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현대자동차는 이제 대한민국의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랬었죠.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어마어마한 아성을 쌓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다국적 기업으로 변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 있죠.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국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를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대자동차를 과연 대한민국의 회사냐 라고 이렇게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를 누비는 다국적 자동차 회사가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랑스럽고 자긍심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국내에서 그렇게 온 국민이 힘을 모아주고 성장을 시켜준 회사가 드디어 한국을 탈출해서 국적도 없는 그야말로 자본의 힘만으로 존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